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 시간입니다. 자,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립기호에 이제 출연은 하셨는데 화요일에는 처음 나오셨어요. 네, 우리 기자님 뵙는 건 처음인데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새해 첫날인 어제가 총선 D-10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을 했지만 비대위원이 하루 만에 이제 사퇴하는 등 약간 삐걱이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 내로 공관위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99일을 앞둔 현재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숙제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과제 오늘 김 전 최고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통령실 관련해서 좀 먼저 짚고 갈게요. 예.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를 새로 냈는데 편향성 논란도 있었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서술해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교재에 지도가 11번 실렸는데 네. 그중에 독도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경로해서 즉각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독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우리 영토에 관한 문제만큼은 단 1%의 양보도 할 수 그쵸.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군 내부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다소 변명 섞인 얘기가 나올 것처럼 하다가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즉각 사과하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대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바로잡고 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일 텐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유감이지만 빠르게 조치하고 반드시 두 번 다시 국내에서 이런 일들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네.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경로의 주체가 아니라 사과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군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들이 조금 미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국민의 민심을 바탕으로 이게 군 내부에 있었던 정신교육 교재 하나하나까지 사실은 모든 걸 다 대통령실에서 체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었다면 그 뒤로 나타났던 일에 대한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빠르게. 분명한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응을 네.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국방부가 처음에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주어를 잘 봐야 한다. 그 일본이나 뭐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네. 그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니까 위험하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바로 전량 회수하겠다고 바로 바꿨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눈치가 아닌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일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와 또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이 있기 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원식 장관의 행동이라든지 또 국방부가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 질타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국민들께서 어떤 시선으로 국방부를 바라봤는지를 충분히 목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번부터 일어나게 되는 국방부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점 아마 국방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독도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해야죠. 네.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그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 달 연속으로 만났어요. 왜 만났다고 보시나요? 신년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일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지난 기간 또 고초를 꽤 많이 겪었고 그 뒤로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둘씩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차원에서 만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만남의 장소가 이제 한남동 관저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청와대와는 달리 이제 용산시대를 열고 한남동의 관저를 처음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으로 국정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전직 대통령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말씀 주시고 싶은 네, 게 보수 결집 보수- 드라이브 아니냐. 맞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 드라이브가 아닌가 이렇게 네네. 말씀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도 있을 텐데 뭐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키워드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예우를 건강 하는 회복되고 것이다. 난 예. 뒤에 추가적인 예우 차원의 조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분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편안하게 만남을 가져갈 수 있을 이명박 거라고 전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보다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지난날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내년 총선의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지하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남아있는 게 있다면 지난날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었을 텐데 아마 부족했던 면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식이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을 건데 예. 이 모든 일들이 다 깡그리 폄훼됐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 속에서의 새로운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거나 현실 정치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과제이자 총선까지 끌고 갈 가장 뜨거운 이슈 뭔가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예. 클럽 쌍특검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에 쌍특검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약 네. 10분 만에 바로 대통령실 거부권 입장이 나왔습니다. 재표결 언제 할지가 관심인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나 총선 이런 문제까지 연결된 굉장히 머리 아픈 이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국힘 의원들이 이거 재표결할 때 이탈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이게 공천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앞둔 시기에 맞춰서 특검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총선에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되는 다양한 이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러한 수사에 관한 이슈만으로 총선이 치러지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가 되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은 양당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죠. 예. 거기에 대한 감정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표결을 이끌어내서 다시금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 이후 제2요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즉각적인 표결을 통해서 국민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타당하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천 이후에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됐는데 내가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거기에 대한 화풀이성으로 여기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올곧은 의정활동의 방향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언가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대한 부표를 던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표를 던지게 네. 된다는 건 그 의원 스스로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표결이 바뀌지는 않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의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원하시고 계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총선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심의 이 부분을 갖고 영향을 미치겠다는 네. 거로 비춰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쌍특검이 많은 언론과 뭐 정치 평론가 이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크고 가장 첫 시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신년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짚어봤던 신년의 그 본부의 여론조사 봐도 수도권 절반 이상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더라고요. 이대로 두면은 좀 총선의 악수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많이 회자되지 않은 쌍특검의 한 이면이 50억 클럽에 네. 관한 특검입니다. 예, 예. 근데 50억 클럽 하면 국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영수 특검이 떠오를 거고요. 50억을 받았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들. 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예. 근데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후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이력들까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에 일어났던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모를 리가 없는 사건일 텐데 이 내용을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서 진행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핵심적인 축으로 있는 사건 속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공정과 정의에 관한 길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돼 있거든요. 법 앞에 공정과 평등을 한동훈 위원장도 주장했던 것처럼 네.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는 성역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속에서 꼭 맞춰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법안 처리 과정들이 실질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귀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선까지 이 문제를 너무 과하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 쌍특검이라는 게 두 가지 특검을 이야기하는 예. 거잖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그 특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건데 그 50억 클럽은 사실 지금 중앙지법에서도 많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게 다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중에 주요 인물 중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거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특검의 주체가 누굽니까? 특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민주당이다. 야당에서 하는 예. 건데 지금 현재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현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이 추천하게 되는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 특검이 예.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거부를 하신다는 여기에 말씀이신 대한 거죠? 모순적인 상황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네.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그 드는 거죠. 특검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악법이다, 뭐 거기에 예. 독소 조항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대위원 출범 전에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해석이 있었죠. 네.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면서 혹시 이 얘기가 총선 후 특검을 받는 네.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방식의 이제 해석들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처럼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직용 악법으로 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제가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평균 연령 44살. 네. 아, 조금 더 민경호 의원 줄었을걸요? 사퇴했으니까 새로 네.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 세대 교체가 본격화됐다는 게 총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의 인선을 좀 평가를 해주시자면 어떠셨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첫 예. 번째가 낡은 여의도 정치를 좀 확 바꿔달라는 그런 시대 정신. 네. 그래서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넣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은 전문가 집단 그리고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쓰던데요. 예, 예. 공동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개별적인 사람들의 집합체 같은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7, 대표되는 8, 9. 7, 8, 9 세대 교체. 예. 이게 또 국민들이 이번만큼은 좀 항상 해왔던 과거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좀 젊은 세대로 확 뒤바꿨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요구와 명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했던 비대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비정치인 위주의 운동권 중에서 전향한 사람, 그래서 한동훈이란 세 글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대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586 운동권 중심의 민주당에 맞설 만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했다고 보시나요? 이제 비상대책위원 한 명 한 명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아니면 확 튀는 주목도 네. 높은 인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2번 정도를 경험해서 나름 비상대책위원회 전문가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비대위는 짧은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특정한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원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지난날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김종인 비대위도 비대위원 면면의 모습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끌고 갔던 김종인 비대위가 기억이 나지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특수성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시대 정신으로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대 정신의 그 교집합들이 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받쳐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원팀 정신이 좀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비대위 구성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경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좀 빠졌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상징성이 좀 빠진 것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복지 파트라든지 뭔가 이 국민들이 확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소득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 과거에 2011년에서 12년 넘어갔을 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맡았던 경제민주화 파트처럼 이런 다양성의 영역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빠진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비상대책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람으로서 그 상징적인 공간을 채울 수도 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 한 명 한 명의 상징성이 아닌 나머지는 이 당이 추구하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핵심 공약과 정책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아마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총선의 핵심 정책과 아젠다로 그런 문제는 가장 최우선순위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무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5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사실 비대위원보다는 사무총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근데 0.5선의 사무총장, 이 복잡한 공천 실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비상대책위원도 2번을 해보고 또 얼마 전까지 당의 이제 집권당 전당대회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인선 과정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연들을 쌓아놨을 것이고 여의도 정치에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김기현 대표 체제 사무총장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2기로 넘어갔을 때 사무총장도 또다시 영남 중심으로 가냐 이런 비난과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무총장 인선을 보니까 0.5선 또 충청 지역을 두고 있고 세대별로도 굉장히 좀 젊은 세대에 속하는 장동혁 의원이 선임된 걸 보고서는 어느 쪽이 휩쓸리지 않고 정말 데이터 또 이길 수 있는 공천 과정을 위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 적합한 인사를 고르기 위해 노력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반대로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괜히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경험이 필요하고 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공천은 따로 어디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투명한 공천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줘야 되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밀실 공천, 또 공천 과정 속에서 특정한 계파, 특정한 집단들을 한쪽은 공천을 챙기고 또 한쪽은 공천을 배제하면서 불공정성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번 공천 과정, 사무총장의 역할은 결국 공천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기는 공천이라고 보고요. 이게 무너지면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너지면 윤석열 정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사람을 챙기는 밀실 공천을 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여의도 연구원장을 조선일보의 그 여론조사 담당 임명한 걸 보니까 이름 석자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에서 여론조사 파트를 가장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을 텐데요. 여의도 연구원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여연의 조사는 완벽하게 믿을만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 중심의 여연 기능들이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시 끌어내서 완벽한 데이터 중심으로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교 분석 틀을 만들고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무총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에 대한 경험 문제 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뒤에서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걷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핵심은 이길 수 있는 공천이고 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네.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로 입증할 거라 투명성.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탈당 기자회견 파괴력 약했다.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 예.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중도 표심 잡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딱 있고 네. 중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가칭 개혁신당 네. 뭐 이름 맡았던데요. 네. 정강정책 추진위원장. 그렇죠. 이준석 네. 위원장과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이 두 분의 공략 대상이 좀 겹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분 다 중도 표심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고 네. 계신데 중도 표심에 더 어필하는 사람 누구라고 보세요? 적어도 지금은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인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필적하는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보적인 네.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봤을 때도 이전 대표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쉽게 경쟁이 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갖고 있는 기대 중에는 보수 진영에 대한 결집, 선명성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 사람은 좀 다른 정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스타일, 네. 이런 어법, 또 상대를 대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설득의 기술, 그리고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여당에 있는 정책의총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민청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윤 대통령이 시켜서도 아니고 네.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아젠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수를 생각하는 좀 젊은 층들과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보수가 유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수가 좀 고리타분하거나 올드하지 않고 세련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보수가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할 수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 방향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게 된다면 중도 표심을 끌어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요? 이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젊은 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점들이 그 있겠죠. 네트워킹을 굉장히 잘하고. 또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에 대한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은 신당 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가칭 이준석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 이 신당에 소구되고 있는 이만큼의 공간들이 있어요. 정치적 공간이. 근데 그거를 이전 대표 걸 빼고 이낙연 신당을 돌려보면 그만큼의 공간이 또 나옵니다. 네. 빼고 조국 신당을 돌려보면 또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다 같은 신당을 넣어놓고 돌리게 된다면 결국은 제3공간에서의 신당의 공간들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서로 이 파이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만약에 이 신당을 선택했을 때 내 표가 실질적인 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네.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게 된다면 아. 현실적인 정치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하고 그래서 집권당으로서 집권당이 얘기하고 또 집권당이 약속하고 있는 많은 공약들은 정책이고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중도층들의 눈높이와 목소리에 맞춰 나가고 변화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 최고께서는 계속 이제 회의적으로 조금 보시고 계신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라 보세요?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근데 벌써 뭐 천하람 위원장도 탈당했고, 네. 네, 결국 천아용인 네, 중에서 이제 용은 뺐으니까 천아인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문병호 전 당협위원장 정도가 이제 같이 합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유의미한 그 세력으로서 결집이 되려면 네, 그 다음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왜 이 신당이 필요한지 또 이 신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대 교체와 당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모든 관심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쓸려오는 게 네네.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의 이제 최종적인 정치를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이 전 대표가 당은 미래와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 정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매일 쏟아지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거의 많은 메시지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준석 신당이 점해야 되는 그 정치적 공간은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되겠죠. 선명한 야당을 예. 꿈꾸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행동은 선명한 야당을 하는데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은 국민의 삶과 내일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뚜렷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부조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중도층들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중도 개혁 노선과 또 이 전 대표 아니면 이낙연 신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제일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건 금태섭 전 네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예. 신당이거든요. 여기서 내고 있는 메시지가 얼만큼 국민적 울림을 줄지 건전한 경쟁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등판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으로. 그게 일각에서는 좀 너무 빨리 등장을 한 거다. 구원투수가 너무 빨리 등장했다. 근데 그게 이준석 신당의 주목도를 가리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고요. 네.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도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리 오시는 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김기현 대표의 급작스러운 사퇴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못했던 상태였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우면서부터 시작됐던 네. 혁신의 수레바퀴는 막 굴러가고 있는데 혁신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세울 수 있는 기존의 기득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민의힘은 이걸 저항하는 것처럼 비춰졌고 네네. 국민들의 많은 바람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의도 전체가 혁신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러한 혁신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비대위를 출범하게 된다면 국민들을 다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처음 한동훈 위원장을 얘기하면서 했던 이유가 수도권의 판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바꾸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예. 했을 때 사람들이 다는 아니죠.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네. 너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 네네. 아니냐. 실제 그렇게 판을 바꾸면서 변화가 있겠냐. 예. 정권 심판 프레임이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동아일보 네. 신년 여론조사가 다 발표가 됐잖아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패배주의에 굉장히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기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서울의 5개 권역을 나눠서 네. 여론조사 돌렸던 거 네네네네. 아마 찾아보시면 뭐 여기 같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동아일보 저희 본부. 조사니까요. 네네. 제가 속해 있는 동북권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민주당의 텃밭 지역이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달에 조사했던 내용들보다 올 초 바로 조사 직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이 민주당과의 이 교차 골든 크로스를 네네. 이루면서 동북권조차도 해볼 만한 공간으로 변화가 됐고 이 기사를 접한 예.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번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지들을 지역 내에서 많이 갖기에 이릅니다. 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첫 스타트를 잘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가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그럼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좀 더 해보세요라고 약간 조언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딱 뽑아낸다면 앞서 얘기했던 컨설턴트의 얘기도 네네. 그렇고 중도라고 하는 키워드겠죠. 네네. 중도 표심. 제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수도권과 청년 중도층, 중수청이라고 하는 그 중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자면요.
우리 당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때 뽑아냈고요. 네. 그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만들기도 했고 그 뒤로 4.7 보궐선거를 통해 탄생한 서울시의 지금 핵심 모토는 서울은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하는 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력은 개발, 새롭게 변화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이 개발에 대한 매력보다 앞에 동행을 두고 있는 게 약자와의 동행이거든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 전동을 다 이기게 되는 굉장히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서보궐선거 참패의 원인도 여기서 한번 맞닿아 볼 필요가 있는데 캐치프레이즈의 표어가 지역에 대한 개발, 빌라를 네, 아파트로. 그쵸, 예. 여기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야 될 이 분들에 대한 고려가. 불균형에 관한 문제, 세입자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도 온데간데 그쵸, 그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예, 예. 그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훨씬 더 우리가 불균형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식의 정치적, 정책적 행동을 보일 거냐 이런 문제들을 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더 국민들께서 네. 이 한동훈 비대위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거라고 봅니다. 캐치프레이즈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추천. 그 즉석에서 얘기합니다.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네. 고민해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공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컷오프가 40% 이상 물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사실상 공천 학살인데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네. 역대 총선이 다 끝나고 나서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 40% 정도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이나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네. 싶고요. 인위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어느 동네를 찍어서 이 사람을 다 바꾸겠다라고 제가 건 지도부로 아니죠. 있었던 과정 속에 예. 얘기가 나왔던 적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얘기했던 데이터에 근거한 이기는 공천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런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 그걸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고 네. 이게 잘된 정당에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탈당하고 신당 창당이라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영상 편지 저희 인서뷰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요? 이거 보고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오늘 질문제 없었던 건데 네. 이준석 전 대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고 우리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뿌리부터 바꿨던 거에는 국민의힘의 강령, 정강정책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땀 한 땀 강령들을 바꿨는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을 통해서 이런 비난에 대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강정책을 만들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강을 만들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